새로운 연대장 때문에 쫄았더니 완전히 맹추가 왔네. 뿌연 담배 연기가 파주 문산읍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연대 행정반 뒤편 흡연구역이라기보단 으슥한 뒷골목에 가까운 그곳에서 강도찬 상사가 킬킬거리며 뱉은 첫마디였다. 그의 굵은 손가락 사이에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가 위태롭게 끼어 있었다. 옆에 서 있던 군수가 김중사가 주위를 살피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행보관님, 그래도 707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소문에는 여군 최초로 특임대 팀장까지 했다던데 눈치가 보통은 아닐 겁니다. 야, 김중사. 넌 그게 문제야. 쫄보 새끼. 강도찬이 바닥에 침을 퇴뱉었다. 군화발로 꽁초를 지시겨 끄는 그의 동작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특수부대? 그게 다 옛날 이야기지. 내가 딱 보니까 견적 나오더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진급 코스만 밟은 새님이야. 얼굴 봤냐? 뽀얗게 화장이나 하고 앉아서는 관사 보일러 온도가 낮네 어쩌네 타령이나 하고 있더만. 그게 군인이냐? 연예인이지. 강도찬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그는 이 부대의 실세였다. 연대장이 바뀌고 대대장이 바뀌어도 십수년째 이 문산 바닥을 지키며 부대의 살림살이를 주무르는 건 바로 그였다. 임진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황량한 바람도 그의 두꺼운 낯짝을 뚫지는 못했다. 오늘 오전에 신고식 제대로 할 거니까 너는 내가 시킨 거나 준비해. 이번에 들어온 신병 중에 강남 건설사 사장 아들놈 있지? 그놈 부모가 아주 애가 타서 연락이 왔더라고. 최전방 GOP는 죽어도 못 보내겠다고. 아, 그 이등병 말씀이십니까? 근데 그 녀석 체격이 워낙 좋아서 소대장이 탐을 내던데요. K3 기관총 사수로 딱이라고. 미친놈, 그 귀한 몸한테 쇳덩이를 들게 해. 테니스장 관리병 자리 비었잖아. 거기로 돌려. 예. 테니스병은 이미 다 찼는데요. 그리고 연대장 승인이 나야. 강도찬이 김중사의 뒤통수를 가볍게 그러나 묵직하게 후려쳤다. 이 맹추가 진짜. 야, 연대장은 내가 알아서 요리한다고. 넌 그냥 서류나 꾸며. 전진회관 가서 소고기나 좀 썰고 싶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강도찬은 콧노래를 흥얼거려며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주머니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찔러 넣어져 있었다. 그에게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눈먼 돈이 굴러다니는 거대한 시장판이었다. 같은 시각 연대장실. 새로 부임한 하지연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거울을 보며 앞머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작전 지도 대신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파우치와 잡지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통일대교로 향하는 1번 국도의 차량 행렬이 희미하게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오라는 말도 하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도찬 상사였다. 그는 경례를 하는 둥 마는 둥 손만 까딱하고는 느물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연대장님, 적응은 좀 하셨습니까? 여기 문산이 겨울바람이 좀 찹니다. 관사는 지낼만 하십니까? 하지현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짐짓 놀란 척 어깨를 움츠렸다. 아, 강 상사. 들어올 땐 노크 좀 제대로 하지. 깜짝 놀랐네. 안 그래도 보일러가 영 시원찮아서 말이야.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내 피부 다 상하게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다. 707 시절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테러범의 목을 단숨에 꺾어버리던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도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예상대로였다. 제가 시설 반장 닥달해서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결제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강도찬이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다. 신병 보직 변경 신청서였다.
이번에 들어온 신병 중에 무릎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서 말입니다. 계속 방치했다가는 의가사 제대하게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관사관리병이나 테니스장 관리병으로 좀 돌릴까 하는데 하지현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이 서류 상단의 이름 박태민이라는 글자에 머물렀다. 붙일란에는 유명 건설사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신체 검사 등급은 1급. 특이사항 없음. 무릎이 아프다는 소견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 무릎이 아파? 쯧쯧. 어린 나이에 고생이네. 근데 여기 의무대 소견서가 없는데? 하지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강도찬은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아이고 연대장님. 의무대 놈들이야 꾀병이라고 돌려보내기 일쑤죠. 하지만 저희 같은 베테랑들은 딱 보면 압니다. 애 걷는 폼만 봐도 알죠. 이런 건 지휘관 재량으로 딱 처리해 주셔야 덕장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또 우리 부대에 기부를 좀 많이 할 예정이라. 강도찬은 말끝을 흐리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구석에 슬그머니 밀어 넣었다. 하얀 봉투였다. 이건 연대장님 품위 유지비 하시라고 제가 좀 챙겨왔습니다. 여기 시골이라도 맛집도 많고 쇼핑할 곳도 꽤 있거든요. 하지연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봉투를 응시하더니 활짝 웃으며 손을 뻗었다. 어머, 강 상사. 정말 센스 있네. 안 그래도 내가 커피 머신을 하나 새로 들릴까 했는데. 우리 강 상사밖에 없어 정말. 하지연은 봉투를 서랍 속에 챙겨 넣으며 서류에 도장을 쾅 찍었다. 그래, 무릎 아픈 병사를 혹사시키면 안 되지. 테니스병? 좋아. 거기서 공이나 좀 죽게 해. 대신 강 상사가 잘 챙겨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연대장님은 그릇이 다르십니다. 제가 아주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강도찬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연신 허리를 굽혔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이 여자는 진짜다. 진짜 멍청이다. 뇌물을 받고 불법 보직 변경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이보다 다루기 쉬운 지휘관은 없었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강도찬이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지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경박하게 거울을 보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연은 서랍을 열어 강도찬이 주고 간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현금 뭉치. 그녀는 그것을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바라보다가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중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이미 날짜별로 정리된 녹음기와 비리 장부가 빼곡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오늘 날짜와 강도찬의 이름 그리고 뇌물 액수를 기록했다. 강도찬 상사. 매관매직의 횡령 근무 태만. 제목이 하나 더 늘었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하지현은 사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감찰관 자격을 겸하고 있었다. 제1사단의 고질적인 토착 비리가 심각하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지만 워낙 증거 인멸이 철저하고 지역 유지들과 유착되어 있어 웬만한 조사로는 꼬리조차 잡기 힘들었다. 그래서 육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707 대테러 팀장 출신의 하지현을 투입한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창문을 넘어 들려오는 듯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 병사들. 너희들의 피땀을 팔아먹는 기생충들을 내가 모조리 청소해 줄 테니. 하지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강도찬과 그 일당을 일망타진할 작전 계획이 707 시절의 전술 지도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놈들은 더 깊숙이, 더 확실하게 낚여야 했다. 다음 날 연대 연병장. 혹한기 훈련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칼바람이 부는 연병장에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하지연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핫팩을 양손에 쥔 채 단상에 올랐다. 아, 춥다. 다들 춥지? 오늘 점검은 대충 하고 빨리 들어가자. 어차피 훈련 나가면 고생할 텐데 벌써 힘 뺄 필요 없잖아.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온 연대장의 맥 빠지는 훈시의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대열 앞에 서 있던 대대장들과 중대장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군기가 생명인 전진부대에서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지휘관이라니. 단상 아래에 서 있던 강도찬은 팔짱을 낀 채 낄낄거렸다. 들었냐? 대충 하고 들어가란다. 아따, 우리 연대장님 진짜 마음에 드네. 그때였다. 대열 중간에서 한 병사가 손을 들었다. 연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앳된 병사였다. 강도찬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녀석은 평소 강도찬의 비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김일병이었다. 하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 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빨리 하고 끝내게. 김일병이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저는 전투병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행보관님이 저를 강제로 취사지원병으로 보내려 하십니다. 저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돈 없고 백 없으면 총도 못 잡고 밥주걱이나 잡아야 하는 게 이 부대의 현실입니까? 연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하지현과 단상 아래의 강도찬에게 쏠렸다. 강도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일병 나부랭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저격하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김일병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연대장이 보고 있어 참았다. 저 멍청한 여자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강도찬은 하지현을 올려다보았다. 하지연은 난처하다는 듯 핫팩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치사병도 중요한 보직인데 왜 그러나? 밥을 잘 먹어야 싸우지. 강 상사가 자네 생각해서 편한 곳으로 보내주려는 거 아닌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래? 김일병의 눈에 절망이 서렸다. 병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역시나 새로운 연대장도 똑같은 한통속이었다. 강도찬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일병에게 다가갔다. 야, 김일병. 연대장님 말씀 못 들었냐?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너 끝나고 행정반으로 튀어와라. 군기 교육대 보내줄 테니까. 강도찬의 위협에 김일병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지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 소란 피우지 말고. 강 상사 그 병사 나중에 나한테 좀 보내. 내가 따뜻한 차나 한 잔 주면서 타이를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신 개조를 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강도찬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이 부대에서 정예 따위는 없었다. 오직 돈과 권력 그리고 강도찬의 말이 곧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하지현이 핫팩을 쥐고 있는 손안에서 초소형 녹음기가 붉은 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김일병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것이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접선이라는 것을. 그날 밤 연대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지연은 김일병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낮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김일병. 자네가 오늘 용기 내줘서 고맙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다쳐. 강도찬은 생각보다 더 악랄한 놈이야. 김일병은 눈앞에 있는 연대장의 낯선 모습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여 연대장님? 그게 무슨?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놈을 잡으러 왔다. 자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할 수 있겠나? 하지연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김일병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산의 밤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연대장실의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파주의 겨울밤이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김일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며 너스레를 떨던 그 연대장이 맞나 싶었다. 하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소형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와 인물 관계도가 떠올랐다. 앉아.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군. 하지연이 턱끝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김일병은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다. 저 연대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까? 놈을 잡으러 오셨다는 게. 하지연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아주 잠시 707 시절 작전 브리핑을 하던 때의 냉철한 눈빛으로 김일병을 응시했다. 강도찬. 이 부대에서 15년을 굴러먹은 구렁이. 역대 연대장 3명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지. 아니,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강도찬의 먹이가 되었어.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보직 청탁. 내가 파악한 것만 해도 전역 대기 명령서 10장은 좋게 나와. 그럼 당장 헌병대에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일병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현이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다. 쉿. 목소리가 크다. 헌병대? 강도찬이 이 바닥에서 왜 15년이나 버텼을 것 같나? 사단 헌병대 수사관이랑 호영호재하는 사이야. 섣불리 찔렀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내부 고발자인 너만 군기 교육대에서 구르다 전역하게 될 거다. 확실하게 목을 쳐내려면 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야 해. 하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가 걸린 벽면으로 다가갔다. 평소에는 거울이나 걸려있던 자리였지만 그녀가 액자를 젖히자 부대 상세 배치도가 나타났다. 놈은 치밀해. 현금은 절대 계좌로 받지 않고 장부는 이중으로 관리하지. 내가 필요한 건 그 진짜 장부야. 놈이 뒷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뿌렸는지, 누구의 아들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적혀있는 그 살생부 말이야. 김일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연대장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백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하지현이 빙그레 웃었다. 다시 낮에 그 철없는 옆집 누나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간단해. 너는 계속 억울해하면 돼. 강도찬한테 대들고 사고도 좀 치고. 놈이 너를 눈엣 가시로 여기게 만들어. 그래야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명분으로 강도찬의 시야에서 떼어놓고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지현은 책상 위에서 작은 단추 모양의 물체를 집어 김일병에게 던져주었다. 이거 받아. 전투복상의 단추랑 똑같이 생겼지? 초소형 도청기야. 강도찬이 너를 불러서 갈굴 때 혹은 놈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될 거야. 김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받아들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의 억울함을 하늘 같은 연대장이, 그것도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의 지휘관이 알아주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목숨은 걸지 마. 군인은 살아서 이기는 거야. 죽어서 이기는 건 개죽음이고. 나가봐. 밖에서 누가 보면 내가 너 혼내서 보낸 줄 알 테니 표정 관리 잘하고. 김일병이 비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하지연은 다시 거울을 보며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아휴, 연기하는 것도 힘드네. 내일은 또 무슨 쇼를 보여줘야 저 늙은 여우가 안심하려나. 다음 날 아침 제1보병사단 예하 연대 테니스장.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테니스장은 활기가 넘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테니스장 관리실 안쪽만 따뜻했다. 코트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관리실 안에서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어제 전입 온 신병 박태민이 편안한 운동복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군대라기보다는 휴양지에 가까운 풍경이었다. 어이, 박태민. 춥지 않냐? 난로 기름 좀 더 부을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강도찬 상사였다. 그의 손에는 PX에서 사온 냉동 만두와 음료수가 들려 있었다. 행보관이 이등병에게 간식을 배달하는 군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었다. 박태민은 누운 채로 힐끔 쳐다보더니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 행보관님 오셨어요? 기름은 괜찮고 와이파이가 좀 느린데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렉 걸려서 게임을 못하겠네. 보통의 군대라면 당장 군기 교육대를 넘어 영창에 갈 태도였지만 강도찬은 사람 좋게 허허 웃었다. 아이고 그래. 여기 산골짜기라 신호가 좀 약해. 내가 통신 반장 쪼아서 중계기 하나 더 달라고 할게. 만두 좀 먹어라. 사제 만두보다야 못하겠지만. 네 뭐. 잘 먹겠습니다. 박태민은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으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강도찬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박태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이번에 연대 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 공사비의 10%, 아니 20%는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참 태민아. 너네 아버지한테 말씀은 잘 드렸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여기 꽂아준 거라고. 아, 예. 어제 전화할 때 말했어요. 행보관님이 아주 잘해주신다고. 아빠가 나중에 밥 한 번 산대요. 그렇지. 그래야지. 하하. 강도찬의 웃음소리가 관리실을 울렸다. 그때 창밖으로 누군가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찬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김일병이었다. 야, 김일병. 너 거기서 뭐하냐? 김일병은 빗자루를 든 채 멈칫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다. 제설 작업 중입니다. 테니스장 입구 쪽이 미끄러워서. 누가 시켰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기 취사장 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날라. 여기는 귀하신 분들 쓰는 곳이니까 얼씬도 하지 말고. 강도찬이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다. 김일병의 시선이 관리실 안쪽 따뜻한 난로 옆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 박태민에게 닿았다. 같은 이등병, 아니 박태민이 더 후임이었다. 하지만 누구는 벌벌 떨며 눈을 치우고 누구는 스마트폰을 하며 놀고 있었다. 김일병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는 어제 연대장의 말을 떠올렸다. 놈이 너를 눈엣가시로 여기게 만들어. 김일병은 일부러 빗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군인인데 왜 저 새끼만 여기서 놉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강도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녀석이 정말 돌았나 싶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강도찬이 뛰쳐나가려던 찰나 테니스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연 연대장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귀마개를 하고 털장갑을 낀 채 마치 산책 나온 동네 아줌마 같은 차림으로 서 있었다. 뒤에는 작전 장교가 난감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강도찬은 급히 표정을 바꾸며 경례를 했다. 전진. 연대장님 아침 점검 나오셨습니까?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좀 나왔지. 근데 김일병은 왜 저렇게 화가 났어? 빗자루는 왜 던지고? 하지현이 김일병과 강도찬을 번갈아 보며 눈을 깜빡였다. 강도찬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김일병을 몰아세웠다. 아, 이 녀석이 군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시켰더니 힘들다고 반항을 하지 뭡니까?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하지연은 혀를 쯧쯧 찼다. 어머나 세상에. 군인이 춥다고 눈 치우기 싫다는 게 말이 돼? 김일병 너 실망이다. 내가 어제 차도 줬는데. 김일병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쳐다봤다. 연대장의 연기에 장단을 맞춰야 했다.
죄송합니다. 너무 춥고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남자는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지. 강 상사 이 녀석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네. 영창은 너무하고 저기 탄약고 경계 근무나 좀 빡빡하게 세워. 밤새 찬바람 좀 맞으면 정신 차리겠지. 탄약고. 부대에서 가장 외지고 추운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도찬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가장 좋은 곳이기도 했다. 강도찬은 하지현의 처분에 내심 감탄했다. 역시 단순해. 그냥 눈앞에서 치워버리는군.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오늘부터 야간 탄약고 근무 전담으로 돌리겠습니다. 정신 번쩍 들게 만들겠습니다. 강도찬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연은 다시 테니스장 관리실 쪽을 기웃거렸다. 창문 너머로 화들짝 놀라 스마트폰을 숨기는 박태민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 저 안에 있는 병사는 누구야? 얼굴이 뽀얀 게 아주 기공자 같네. 강도찬이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아, 예. 저 친구가 바로 어제 말씀드린 박태민입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안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관리병으로서 시설 점검 중입니다. 그래. 무릎이 아픈데 서 있는 것도 힘들겠지. 그렇고 말고. 잘 챙겨줘. 나중에 부모님이 면회 오시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인사나 하게. 하지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박태민에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뒤돌아섰다. 아, 춥다. 작전 장교 가서 따뜻한 유자차나 한 잔 타와. 강 상사도 고생이 많아. 수고해. 하지현이 멀어지자 강도찬은 바닥에 침을 뱉었다. 멍청한 여편네. 지가 무슨 유치원 원장인 줄 알아. 그날 오후 연대물자 창고. 하지연은 부대 환경 미화를 핑계로 창고 시찰을 나왔다. 강도찬이 그녀를 수행했다. 창고 안에는 각종 보급품 상자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우, 먼지 봐. 여기 청소 안 해? 내 기관지가 얼마나 예민한데. 하지현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강도찬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여기가 원래 좀 낡아서 그렇습니다. 보급관한테 시켜서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하지현은 창고 안쪽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신용을 했다. 아니, 내가 저번에 시찰 돌다가 귀걸이 한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 여기 떨어졌나 싶어서. 예. 귀걸이요? 아니, 군인이 훈련장에 무슨 귀걸이를 하고 나옵니까? 강도찬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아유, 강 상사는 몰라. 그게 행운의 귀걸이라고. 프랑스 명품인데. 하지현은 짐짓 울상인 척하며 상자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이 아니라 상자에 적힌 일련 번호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1종 보급품, 2종 보급품 피복료. 그녀의 시선이 창고 구석, 낡은 천막으로 덮여있는 구역에 머물렀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먼지가 적게 쌓여 있었다. 최근에 손을 댄 흔적이었다. 저건 뭐야? 저기 뒤에 뭐 숨겨놨어? 하지현이 천막 쪽으로 다가갔다. 강도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곳은 밖으로 빼돌릴 A급 전투화와 방한복을 숨겨둔 곳이었다. 문산 시내 군장점에 팔아넘기기로 예약된 물건들이었다. 아, 저건 폐급 처리하려고 모아둔 겁니다. 더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쥐 나옵니다, 쥐. 강도찬이 다급하게 하지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연은 놀란 척 뒤로 물러섰다. 야, 지? 정말? 어머, 싫어. 그녀는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작전 장교의 등 뒤로 숨었다. 당장 치워. 나 쥐 제일 싫어해. 오늘 안에 싹 다 갖다 버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강도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여자는 쥐 한 마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연은 작전장교의 등 뒤에서 강도찬이 당황하는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폐급이라고. 상자에 찍힌 제조년월일이 지난달인데 그녀의 동체 시력은 천막 틈새로 보인 상자의 로트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저건 확실한 횡령 증거였다. 놈은 오늘 밤 버린다는 핑계로 저 물건들을 밖으로 빼돌릴 것이다. 하지현은 연대장실로 돌아오자마자 김일병이 있는 탄약고 초소로 내선 전화를 연결하는 척하며 통신망을 우회해 김일병의 개인 무전기에 신호를 보냈다. 오늘 밤이다. 놈이 창고 물건을 움직일 거야. 탄약고 근무 서면서 창고 쪽으로 들어오는 트럭 번호판 그리고 싣는 물건들. 전부 영상으로 찍어. 김일병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알겠습니다. 탄약고 위치에서 창고 뒷문이 바로 보입니다. 조심해. 강도찬이 직접 움직일 수도 있어. 들키면 그냥 멍청한 척해. 나처럼. 밤 12시. 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직 경계 근무자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문산의 정막을 깼다. 탄약고 초소에 있던 김일병은 야간 투시경 대신 하지현이 쥐어준 고성능 소형 캠코더를 꺼내 들었다. 예상대로였다. 구형 군용 트럭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물자 창고 뒷문으로 슬금슬금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도찬이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린 남자는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문산 시내에서 군장점을 하는 업자 박 사장이었다. 행보관님, 이번 물건은 상태 좋습니까? 저번에 건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잘 안 팔리던데. 아, 걱정 말라니까. 이번에 신병들 보급 나온 거 싹 빼돌린 거야. 박스도 안 뜯은 새 거라고. 강도찬과 박 사장은 킬킬거리며 창고 문을 땄다. 김일병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줌을 당겼다. 두 사람이 상자를 트럭에 싣는 모습, 돈 봉투가 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렌즈에 담겼다. 그때였다. 누구냐? 강도찬이 갑자기 트럭 뒤편을 향해 소리쳤다. 김일병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들킨 건가? 그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다. 하지만 강도찬이 본 것은 고라니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란 고라니가 산 쪽으로 뛰어 달아났다. 아씨, 깜짝이야. 고라니 새끼가. 강도찬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작업에 열중했다. 김일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자신의 전투와 밑창이 미끄러지며 작은 돌멩이를 건드렸다. 발그락.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강도찬의 동작이 멈췄다. 이번에는 고라니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거기 누구야? 강도찬이 허리춤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강력한 불빛이 김일병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훑었다. 김일병은 꼼짝없이 갇혔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강도찬이 천천히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쥐새끼가 한 마리 있었구만. 절체절명의 순간 김일병의 뇌리에 하지현의 말이 스쳤다. 들키면 멍청한 척해. 김일병은 캠코더를 품속 깊이 숨기고 바위 위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바지를 춤을 잡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 저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진. 김일병이 덜덜 떨며 수화를 시도했다. 강도찬이 손전등을 김일병의 얼굴에 비췄다. 뭐야? 김일병 너냐? 거기서 뭐해? 아, 행보관님? 근무 서다가 너무 급해서 소변 좀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병은 정말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강도찬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코를 막았다. 미친 새끼. 화장실 놔두고 왜 남의 작업장 근처에서 지랄이야? 냄새나게. 죄송합니다. 탄약고 화장실이 막혀서. 강도찬은 김일병의 멍청한 표정을 보고 의심을 거두었다.
평소에도 어리버리하던 녀석이었으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게다가 연대장이 탄약고 근무를 서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게 이상할 건 없었다. 빨리 싸고 꺼져.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오줌이 아니라 피를 싸게 해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일병은 허둥지둥 바지를 추스르며 도망쳤다. 강도차는 혀를 차며 다시 트럭으로 돌아갔다. 어둠 속을 달려 초소로 돌아온 김일병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품속의 캠코더는 무사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해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하지연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USB 메모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밤새 김일병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영상 파일이었다. 하지연은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김일병. 아주 훌륭해. 화면 속 강도차는 탐욕스럽게 돈을 세고 있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이제 미끼는 물었어. 낚싯대를 들어 올릴 시간이야. 하지연은 인터폰을 눌러 작전 장교를 호출했다. 작전 장교, 이번 주에 우리 연대 전술 훈련한다고 했지? 강도찬 상사도 꼭 참가하라고 해. 내가 아주 특별한 임무를 줄 거니까. 하지연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전술 훈련. 총성이 오가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곳은 707 출신인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사냥터였다. 강도차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사실은 자신의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파주의 겨울은 혹독했다. 문산읍 일대를 휘감는 임진강의 칼바람은 병사들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훈련장은 이미 진흙과 눈이 엉겨붙어 엉망이었다.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연대의 혹한기 전술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연대 전술 지휘소 텐트 안. 난로가 피워져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참모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대장님, 현재 가상적 특수부대가 임진강을 도하하여 침투 중이라는 정보입니다. 1대대를 매복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2대대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작전과장이 비장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상석에 앉은 하지연은 핫팩을 얼굴에 문지르며 딴청을 피웠다. 아, 건조해. 텐트 안에 가습기 좀 틀 수 없나? 내 피부 다 뒤집어지겠어. 그리고 작전과장, 매복은 무슨 매복이야? 애들 추운데 땅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배탈 나. 그냥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으라고 해. 적들도 사람인데 설마 진짜 쏘겠어? 작전과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연대장님. 이건 전술 훈련입니다. 적에게 노출되면 전멸입니다. 아이 참 융통성 없기는. 그럼 대충 나무 뒤에 숨으라고 해. 아,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전투식량은 맛없어서 싫은데. 강 상사한테 말해서 시내 나가서 피자나 좀 사오라고 하면 안 될까? 참모들은 절망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지휘관이 훈련 상황에서 피자 타령이라니. 이 부대는 끝났다는 패배감이 텐트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시각 지휘소 밖 보급 수송 트럭 옆. 강도찬 상사는 텐트 밖으로 새어나오는 하지연의 헛소리를 들으며 킬킬거렸다. 들었냐? 피자 사오란다. 하여간 여자가 지휘관을 하니까 군대가 보이스카우트가 되는 거야. 옆에 있던 박태민 이병이 핫팩을 흔들며 맞장구를 쳤다. 그는 훈련 열외를 받아 강도찬의 개인 당번병 노릇을 하고 있었다. 행보관님, 그럼 진짜 피자 사러 가십니까? 저도 좀 먹고 싶은데. 임마, 피자가 문제냐? 지금이 기회야. 연대장이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 강도차는 트럭 뒤쪽 방수포를 들추었다. 그 안에는 훈련용 보급품으로 위장된 박스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용물은 전투 식량이 아니었다. 빼돌린 휘발유 캔과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고가의 야전 점퍼들이었다. 훈련의 혼란을 틈타 이것들을 외부 업자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김일병,
야, 김일병. 강도찬이 소리치자 멀리서 삽질을 하던 김일병이 뛰어왔다. 일병 김, 민, 재. 너 오늘 밤에 이 트럭 지켜. 내가 잠깐 어디 좀 다녀올 거니까 누가 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연대장님 특별 간식 보급 차량이라고 해. 알았어? 김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이미 하지현에게 지령을 받은 상태였다. 저 행보관님, 트럭 안에 냄새가 좀 나는데 기름입니까? 이 새끼가 말이 많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너 또 탄약고 가서 밤새 떨고 싶냐? 강도찬이 김일병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툭 찼다. 김일병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역시 넌 멍청해서 마음에 들어. 강도찬은 만족스러운 듯 트럭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사라졌다. 김일병은 그가 사라지자마자 품속에서 하지현이 준 단추 모양의 도청기를 꺼내 입가에 댔다. 현재 시각 19시 30분. 강도찬 상사 3호 트럭의 횡령 물품 적재 완료. 오늘 밤 외부 반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위치는 훈련장 후문 쪽 공터입니다.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하지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신 완료. 김일병 너는 거기서 꼼짝 말고 대기해. 놈이 물건을 넘기려는 현장을 덮칠 거니까. 겁먹지 마. 내가 간다. 그 목소리에는 낮에 보여준 철없는 연대장의 모습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훈련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가상의 적 침투 상황이 발령되어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조명탄이 터지고 공포탄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훈련장 후문 버려진 구방공호 근처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강도찬은 그곳으로 트럭을 몰고 왔다. 약속된 장무라비의 탑차 불빛이 멀리서 보였다. 흐흐, 오늘 한탕하면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구만. 강도찬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경계병도 없었다. 연대장이 매복은 힘들어서 싫다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킨 덕분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왔다. 누구야? 강도찬이 놀라 소리쳤다. 그림자는 대답 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하지현이었다. 그녀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손에는 핫팩 대신 텀블러를 들고 있었다. 아유 깜짝이야. 강 상사 여기서 뭐해? 강도찬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지만 곧바로 태어난 척 표정을 바꿨다. 아, 연대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작전 지역 외곽이라 길도 험하고요. 저는 보급로 확인차 나왔습니다. 하지연은 텀블러를 홀짝이며 트럭 쪽을 바라보았다. 보급로? 길론 밝은 강 상사가 있어서 든든하네. 근데 저 트럭은 뭐야? 피자 싣고 온 거야?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했다. 강도찬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 여자가 멍청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아, 예. 맞습니다. 연대장님이 말씀하신 피자랑 간식들 좀 챙겨왔습니다. 애들 고생하는데 먹여야죠. 정말? 센스쟁이. 그럼 어디 한번 볼까? 나 배고픈데. 하지현이 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도찬이 황급히 앞을 막아섰다. 아이고, 연대장님. 여기 진흙탕이라 구나 다 버리십니다. 제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저기 텐트에 가 계시면. 비켜. 짧고 낮은 한마디. 강도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그가 알던 맹추 연대장의 것이 아니었다. 비키라고 했잖아 강도찬. 하지현이 고개를 들어 강도찬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굶주린 늑대조차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도찬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연대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하지연은 텀블러를 바닥에 툭 던졌다. 텀블러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졌다. 커피가 아니었다. 맑은 물이었다. 연기 그만해. 역겨우니까. 하지연은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다. 트럭 안에 있는 게 피자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 입히고 먹여야 할 피복이랑 기름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강도찬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알고 있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내 앞에서 꼬리치며 아부 떨던 첫날부터. 강도찬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참.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707 출신이라더니 헛소문은 아니었나 봅니다. 강도찬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야전삽을 꺼내 펼쳤다. 그는 덩치가 컸고 싸움 실력도 제법이었다. 게다가 여기는 CCTV도 없는 외진 곳이었다. 연대장님 좋은 말로 할 때 모른 척하고 돌아가시죠. 이 돈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서로 좋게 끝냅시다. 여자가 밤길에 험한 꼴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박이었다. 하지만 하지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소했다. 여자? 험한 꼴? 그녀가 자세를 낮췄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 대테러 작전 때 취하던 공격 자세였다. 내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나 보지? 유감이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군생활을 끝장낼 저승사자인데. 강도찬이 야전삽을 고쳐 쥐며 으르렁거렸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대령 계급장 때면 아무것도 아닌 게. 강도찬이 야전삽을 휘두르며 하지현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강도찬의 야전삽이 바람을 가르며 하지현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다. 살기가 담긴 일격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어붙었을 상황이었지만 하지현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야전삽을 피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코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느려. 하지연의 낮은 목소리가 강도찬의 귓가에 박혔다. 강도찬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찰나 하지연의 발이 번개처럼 강도찬의 오금을 걷어찼다. 강도찬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도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야전삽이 바닥에 떨어졌다. 으악! 소리 지르지 마. 쪽팔리게. 하지현은 강도찬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올리며 그의 얼굴을 진흙바닥에 쳐박았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였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십수년간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살인 기술이었다. 강도찬은 바둥거리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하지현이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누르자 숨이 턱 막혔다. 강상사. 자네가 빼돌린 돈으로 배 불리는 동안 내 병사들은 찢어진 전투화 신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어. 자네가 재벌 아들놈 편한 곳으로 빼주는 동안 돈 없고 백 없는 병사들은 최전방에서 추위에 떨었다고. 하지현이 누르는 힘을 더하자 강도찬의 입에서 흙탕물이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컥 이거 놔.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아는 장군들이 몇 명인데. 장군? 그래 불러라.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다 불러. 그놈들도 같이 엮어서 보내줄 테니까. 하지연은 강도찬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트럭의 사이드 미러에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진흙 범벅이 된 비참한 몰골이었다. 잘 봐.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군인도 뭣도 아닌 그냥 도둑놈.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켜졌다. 꼼짝 마. 헌병대다. 수풀 속에 매복해 있던 헌병대원들이 뛰쳐나왔다. 하지현이 미리 연락해둔 사단 헌병대 특별수사팀이었다. 일반 수사관이 아닌 육군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작전과장을 비롯한 연대 간부들과 김일병이 걸어 나왔다. 김일병의 손에는 캠코더가 들려 있었다.
강도찬 상사,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는 다 기록되었습니다. 김일병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강도찬은 헌병들에게 제압당의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하지현을 노려보았다. 이 독사 같은 년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하지현은 헌병에게 인계되는 강도찬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독사가 아니라 707이다 이 멍청아. 감옥 가서 반성문이나 써. 맞춤법 틀리지 말고. 강도찬이 끌려가고 현장은 정리되었다. 트럭 짐칸이 열리자 훔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본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놈한테 속고 있었다니. 작전과장이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하지현을 바라보았다. 흙탕물이 조금 튀었을 뿐 그녀는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제야 간부들은 깨달았다. 그녀의 무능함은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음을. 하지현이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간부들을 향해 돌아섰다. 자, 상황 종료. 헌병대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훈련이나 계속하자고. 아, 그리고 작전과장. 예, 연대장님. 작전과장이 군기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까 내가 말한 피자는 취소야. 대신 훈련 끝나면 내가 전 장병 회식 쏜다. 메뉴는 삼겹살에 소주 무제한으로. 내 사비로 긁을 거니까 걱정 말고. 와!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훈련장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 김일병. 하지현이 김일병을 불렀다. 김일병이 달려와 경례를 했다. 전진. 일병 김민재. 고생했다. 내 덕분에 잡았어. 무섭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연대장님이 계셔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현이 빙그레 웃으며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식 훌륭해. 너 같은 병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버티는 거야. 내일부로 행정반 보직은 해제다. 내가 원하던 전투 중대로 복귀해. 진짜 군인이 되어봐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일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박태민이었다. 그는 강도찬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다 잡혀온 것이었다. 연대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행보관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박태민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몰랐다고? 편하게 지낼 땐 좋았겠지. 내 아버지가 돈으로 널 샀다고 생각했나 본데 군대는 물건 파는 가게가 아니야. 하지연은 헌병 수사관에게 손짓했다. 이 녀석도 조사해. 보직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부모도 소환하고.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리지. 안 돼요.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전화할 거야. 아빠. 박태민이 발악을 했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끌고 갔다.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자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파주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지연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후, 이제 쥐새끼 한 마리 잡았네. 아직 청소할 곳이 많아. 그녀의 눈빛은 벌써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강도차는 시작일 뿐이었다. 이 부대, 아니 이 군대에 뿌리 박힌 부패를 뿌리 뽑을 때까지 그녀의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원 주목. 하지연의 힘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내부의 적을 제압했다. 하지만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진짜 훈련이다. 707 스타일로 빡빡하게 굴릴 테니까 각오해라. 나고자는 없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장병들의 대답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다.
전진이라는 구호가 문산읍의 새벽을 깨웠다. 무능한 연기 뒤에 숨겨져 있던 명장의 카리스마가 드디어 깨어난 것이다. 자, 다들 잔들어. 오늘만큼은 계급장 떼고 마시는 거다. 안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배가 터질 때까지 밀어넣어. 파주 문산읍 시내의 한 대형 고깃집. 지글거리는 삼겹살 굽는 소리와 장병들의 환호성이 식당을 가득 메웠다. 기름진 고기 냄새가 옷에 배어들었지만 그 냄새마저도 병사들에게는 향긋한 승리의 향기였다. 아유, 연기 매워. 얘들아, 고기는 타지 않게 뒤집어야지. 전투복 태워 먹으면 보급관한테 혼난다. 하지현은 소주잔을 든 채 짐짓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연대장님, 진짜 멋지셨습니다. 강 상사 그 인간 끌려갈 때 표정 보셨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김민재 일병이 상추쌈을 입에 가득 넣고 외쳤다. 꼭꼭 씹어 먹어. 체하면 약도 없어. 그리고 멋지긴 뭘 운이 좋았던 거지. 고라니가 도와준 덕분이잖아. 하지연은 윙크를 날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병사들은 에이 겸손하십니다.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간부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보았다. 하지현이 강도찬을 제압하던 그 순간의 눈빛을. 그것은 절대 운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짐승의 감각이었다. 회식이 무르익어갈 무렵 하지연은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식당 밖으로 나왔다. 문산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식당 뒷골목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품 안에서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강도찬이 쓰던 대포폰이었다. 증거물로 제출하기 전 그녀가 몰래 복제해 둔 것이었다. 어디 보자. 강도찬이 믿고 까불던 뒷배가 누군지. 문자 메시지 함을 열자 암호 같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물건 배달 완료. 입금 바람. 상납금 30% 준비해라. 이번 주말에 전진교 근처에서 보자. 그리고 발신자 이름 대신 저장된 별명. 마왕. 마왕이라 유치하기 짝이 없군. 하지현이 피식 웃는 순간 식당 앞 도로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번호판은 육군 성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었지만 차에서 내리는 인물의 군화는 반짝거리는 A급이었다. 그는 사단 작전 부사단장 마철수 준장이었다. 마철수는 식당 안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강도찬 이 멍청한 놈이 잡혀가니까 아주 잔치를 벌이는구만. 그의 옆에는 덩치 큰 사내 2명이 서 있었다. 지역 건설업체 이사들이었다. 강도찬을 통해 부대 공사를 독점하고 자재를 빼돌리던 공범들이었다. 참모님 어떡합니까? 강 상사가 불어버리면 우리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철수가 차가운 눈으로 사내를 쏘아보았다. 걱정 마라. 강도찬은 입 못 연다. 자기 가족들 생각하면 입 다물고 독박 써야지. 문제는 저 여자야. 하지연. 마철수의 시선이 식당 안 병사들과 어울려 웃고 있는 하지현에게 꽂혔다. 707 출신이라더니 냄새를 잘 맡는 사냥개였어. 하지만 이 파주 바닥은 사냥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바뀌는 곳이 아니지. 마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내일 사단 주관으로 전반기 군수 지휘 검열이 있다. 내가 직접 들어갈 거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고 했지? 저 여자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자고. 다음 날 아침 연대본부. 숙취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비상이 걸렸다. 예고 없던 사단 군수참모의 불시 검열이었다.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현은 다급하게 전투복을 챙겨 입고 본청 앞으로 나갔다. 마철수 준장이 지휘봉으로 군화코를 탁탁 치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하지현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하지현 대령. 부대 꼴이 이게 뭡니까?
위병소 근무자 복장 상태도 불량하고 차량 호로도 낡아서 너덜거리고 전진부대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군요. 첫마디부터 노골적인 트집이었다. 하지연은 짐짓 당황한 척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참모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어제 병사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식을 좀 했더니 애들이 정신이 없나 봅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하지연은 머리를 극적이며 맹한 표정을 지었다. 마철수는 코웃음을 쳤다. 회식? 강 상사 잡아놓은 게 그렇게 기쁩니까? 동료가 불미스러운 일로 잡혀갔으면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술판을 벌여. 당신 제정신이야? 마철수의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지나가던 행정병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이것은 명백한 기선 제압이었다. 하지연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니 뭐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 헌병대가 잡아간 건데요. 그리고 애들이 삼겹살 먹고 싶다는데 어떡합니까? 참모님은 삼겹살 안 좋아하세요? 마철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이 여자가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하지만 하지연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었다.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오늘 검열 원칙대로 아주 빡빡하게 진행할 겁니다. 장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연대장 징계위원회 회부할 테니 각오하십시오. 마철수는 검열관들을 대동하고 군수가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서류 박스가 뒤집히고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그것은 검열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가까웠다. 군수과장이 울상이 되어 하지현에게 달려왔다.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참모님이 유류고 재고가 안 맞는다며 난리를 치십니다. 분명히 전산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탱크 양이 부족하다면서 횡령 의혹을 씌우려고 합니다. 하지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유류고. 강도찬이 주로 빼돌리던 것이 기름이었다. 마철수는 강도찬이 저지른 횡령의 책임을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하지현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이었다. 그래? 재고가 안 맞는다고? 하지연은 군수과장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내가 가서 볼게. 커피나 한 잔 타와. 믹스 말고 원두로. 나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거 안 먹는 거 알지? 하지연은 유류고로 향했다. 마철수는 기름 탱크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다. 보십시오, 하대령. 장부에는 5만 리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측기는 4만 8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천 리터가 증발했군요. 이거 하대령이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강 상사 핑계를 댈 겁니까? 2천 리터. 드럼통으로 10개 분량이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탱크 계기판을 톡톡 두드렸다. 참모님 이거 기계가 좀 낡아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겨울이라 기름이 수축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고. 무식한 소리. 기름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줄어들게? 이건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횡령 혐의입니다. 사단장님께 보고해서 하대령 보직 해임 건의하겠습니다. 마철수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연은 한숨을 푹 쉬었다. 아유 진짜 너무하시네. 그럼 제가 증명하면 되잖아요. 하지연은 주머니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꺼냈다. 이 탱크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바닥이 좀 기울어진 거 아세요? 집안이 침하되면서 탱크가 미세하게 뒤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달린 계측기에는 수위가 낮게 찍히는 겁니다. 하지연은 능숙하게 탱크의 각도와 수위를 측정하더니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렸다. 삼각함수 아시죠? 탄젠트 값 적용해서 계산하면 자 정확히 1980리터가 뒤쪽에 몰려 있네요. 오차 범위 20리터 내외. 이 정도면 정상 아닙니까? 마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집안 치마? 삼각함수? 무슨 말도 안 되는. 직접 올라가서 막대기로 찍어 보실래요? 아 참모님 정복 입으셔서 기름 묻으면 안 되겠다.
세탁비 비쌀 텐데. 하지현이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마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여자가 멍청한 척하면서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반박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707 시절 폭발물 설치를 위해 구조학을 통달했던 하지현에게 단순한 탱크 부피 계산은 암산으로도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 건방진. 마철수는 부들부들 떨었다. 논리로 안 되면 힘으로 누를 작정이었다. 좋습니다. 유류는 넘어가지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민간인 통제구역 안쪽에서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이 있습니다. 농민들 민원이 빗발친다더군요. 연대장이 직접 지휘하십시오. 멧돼지요? 아유, 무서워라. 그런 건 전문 엽사들 부르면 되잖아요. 민통선 안쪽이라 민간인 출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대민 지원은 의무입니다. 하 대령이 직접 총을 들고 나가서 잡아오십시오. 707 출신이라 사격은 잘할 거 아닙니까? 못 잡으면 무능한 지휘관으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민통선 안쪽은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고 야생 멧돼지는 맹수보다 위험했다. 사고로 위장하여 하지현을 다치게 하거나 실패를 구실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현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대신 잡으면 회식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잡기나 하십시오. 살아서 돌아온다면 말입니다. 마철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서 하지연이 짓고 있는 서늘한 표정을. 살아서 돌아온다면이라 재미있네. 사냥터로 초대를 해주시다니. 하지연은 주머니 속에서 강도찬의 대포폰을 만지작거렸다. 이번 멧돼지 사냥은 단순한 대민 지원이 아닐 것이다. 마철수가 숨기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민통선 숲속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작전과장, 저격반 소집해. 그리고 실탄 챙겨. 멧돼지 잡으러 가자. 파주의 겨울사는 적막했다. 임진강을 건너 민간인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오자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곳곳에 지뢰라고 적힌 붉은색 표지판이 철조망에 매달려 을씨년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현은 위장 크림을 얼굴에 바른 채 소총을 어깨에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김민재 일병과 저격 반장, 그리고 몇몇 정예 수색 대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다들 긴장 풀어. 멧돼지 잡으러 온 거지 전쟁하러 온 거 아니야. 김일병, 너 총 쏘는 법은 안 잊어버렸지? 예. 사격 측정 만발이었습니다. 김민재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숲속에 짙은 어둠을 경계하고 있었다. 연대장님, 근데 이쪽 구역은 평소에 잘 안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전에 지뢰 사고도 있었고 무엇보다 흉흉한 소문이 좀 있습니다. 저격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문? 무슨 소문? 밤마다 트럭 소리가 난다거나 짐승 비명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연은 피식 웃었다. 귀신은 무슨?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야. 특히 돈에 미친 사람. 그녀는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멧돼지의 발자국이 있었다. 엄청난 크기였다. 좋기 300kg은 되어 보이는 거구였다. 하지만 하지연의 눈에 띈 것은 멧돼지 발자국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군화 발자국. 그것도 아주 최근에 찍힌 것들이 멧돼지 발자국과 겹쳐져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바퀴 자국도 보였다. 이 깊은 산속에 트럭이 들어왔다고. 하지연은 손을 들어 부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쉿. 조용.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냄새를 맡았다. 썩은 음식물 냄새, 그리고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이쪽이다.
바람을 안고 이동한다. 소리 내지 마. 하지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더 이상 맹추 연대장이 아닌 특수임무단 팀장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30분쯤 이동했을까. 숲이 갑자기 트이면서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폐채석장으로 보이는 곳에 수십 톤은 되어 보이는 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건축 폐기물, 산업 쓰레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럼통들. 악취가 진동했다. 세상에 이게 다 뭡니까? 김민재가 코를 막으며 경악했다. 불법 매립지군. 마철수와 그 건설업자 놈들이 한 짓이야. 민통선 안쪽이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우니까 여기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처리 비용을 꿀꺽한 거지. 하지연이 이를 갈았다. 강도찬이 횡령한 돈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마철수는 아예 국토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며 거액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르르. 집채만 한 멧돼지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말고 하지연 일행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 녀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묻어 있었다. 불법 폐기물에서 나온 독성 물질을 먹고 흥분한 상태였다. 연대장님, 멧돼지입니다. 크기가 괴물입니다. 저격 반장이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외쳤다. 사격 준비. 급소는 기 뒤쪽이다. 한 방에 보내야 해. 그때였다. 숲 반대편에서 탕 하는 총성이 울렸다. 하지연 일행이 쏜 것이 아니었다. 총알은 멧돼지가 아니라 하지연의 발치에 박혔다. 위협 사격이었다. 엎드려. 하지연이 소리치며 김민재를 밀쳐 넘어뜨렸다. 동시에 흥분한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하지연 쪽으로 돌진해 왔다. 총소리에 놀라 폭주한 것이다. 크악! 거대한 멧돼지가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다. 나무들이 꺾여나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지현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마철수가 보낸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멧돼지를 잡으러 온 하지현을 사고사로 위장해 제거하고 이 불법 매립지의 비밀을 영원히 묻으려 했던 것이다. 김민재. 저격 반장. 바위 뒤로 숨어. 멧돼지는 내가 유인한다. 연대장님, 위험합니다. 명령이야. 숨어. 하지연은 벌떡 일어나 멧돼지의 정면을 향해 달렸다. 야. 이 돼지 새끼야. 나 여기 있다. 그녀가 소총 개머리판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멧돼지가 방향을 틀어 하지연을 쫓았다. 그녀는 날렵하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바위를 넘으며 멧돼지를 따돌렸다. 동시에 그녀의 눈은 숲속의 저격수를 찾고 있었다. 삼시 방향 능선. 반사광이 보였다. 하지연은 나무 뒤에 숨어 호흡을 골랐다.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아 쿵쿵 울렸다. 그녀는 소총의 가늠자를 조절했다. 707 시절 그녀는 이동 표적 사격의 1인자였다. 멧돼지랑 술래잡기는 여기까지다. 하지연은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공중에 뜬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능선 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외마디 비명과 함께 능선 위에서 누군가 굴러떨어졌다. 어깨를 맞은 저격수였다. 착지와 동시에 하지연은 굴러서 충격을 흡수하고 바로 무릎을 꿇어 돌진해 오는 멧돼지를 조준했다. 거리는 불과 10m.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깨끗한 숲에서 태어나라. 탕! 단 한 발. 총알은 멧돼지의 미간을 정확히 뚫었다. 거대한 덩치가 쿵 하고 쓰러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숨죽이고 지켜보던 부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액션이었다. 하지연은 총구를 내리지 않고 능선 쪽을 향해 걸어갔다.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내가 있었다.
마철수의 하수인인 민간 엽사복장을 한 남자였다. 누가 시켰어? 마철수지?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연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무전기를 꺼냈다. 마철수 준장님. 잘 들리시죠?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저 하지연입니다. 멧돼지도 잡았고 당신이 보낸 쥐새끼도 잡았네요. 아, 그리고 여기 쓰레기장이 아주 장관이던데. 이거 뉴스에 나가면 꽤 재미있겠어요? 치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마철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기다리세요. 이 쓰레기들 전부 당신 집무실로 배달해 드릴 테니까. 선물입니다. 하지연은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김일병. 카메라 가져와. 여기 현장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찍어. 멧돼지 시체 쓰레기 더미 그리고 이 암살자 놈까지. 예, 알겠습니다. 김민재는 신이 나서 셔터를 눌러댔다. 하지연은 쓰러진 멧돼지 위에 걸터앉아 땀을 닦았다. 아, 힘들다. 피부 다 상했네. 마철수 이 인간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내야겠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이제 판은 커졌다. 단순한 군 내부 비리가 아닌 민간업체와 결탁한 거대 환경 범죄였다. 철수야, 넌 이제 끝났다. 내가 707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지. 산바람이 불어왔다. 하지연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문산의 맹추 연대장이 사냥의 여신이 되어 DMZ의 숲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연 대령이 멧돼지 사냥, 아니 불법 매립지 사냥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흑투성이었고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번져 엉망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소풍 다녀온 어린아이처럼 해맑았다. 연대 본청 앞에는 마철수 준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연락이 두절된 암살자 때문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현이 지프차에서 내리자 마철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흠칫 놀랐다. 하하 대령? 살아 아니 무사히 다녀온 겁니까? 하지현은 짐짓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비틀거리며 마철수 앞으로 다가갔다. 아유 참모님. 말도 마세요. 멧돼지가 집채만 하더라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오줌 지릴 뻔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운 좋게 잡았습니다. 고기는 동네 잔치하라고 마을 이장님한테 넘겼고요. 마철수는 하지현의 눈치를 살폈다. 멧돼지 이야기만 할 뿐 불법 매립지나 저격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 혹시 숲에서 다른 이상한 건 못 봤습니까? 뭐 사람이라든가. 사람이요? 아, 같이 갔던 엽사 아저씨 말씀이세요? 그 아저씨 참 칠칠맞게 산 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지 뭡니까? 제가 앰뷸런스 태워서 보냈어요. 산에 갈 땐 조심 좀 하지 쯧쯧. 하지연은 혀를 차며 먼지를 털어냈다. 마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멍청한 여자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 킬러놈은 실수로 다쳐서 실려간 모양이군. 마철수는 표정을 관리하며 거만하게 말했다. 운이 좋았군요. 아무튼 임무 완수했으니 됐습니다.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십시오. 네, 들어가서 팩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피부가 아주 푸석푸석해졌네. 참모님도 고생하세요. 하지연은 손을 흔들며 연대장실로 사라졌다. 마철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멍청한 년. 내 무덤이 코앞인 줄도 모르고. 마철수는 즉시 대포폰을 꺼내 건설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다행히 들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오늘 밤 당장 트럭 보내서 그쪽 물건 싹 다 빼내야겠습니다. 네, 군용 트럭으로 위장해서 움직일 겁니다. 연대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하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그녀는 책상 밑 금고에서 암살자에게서 뺏은 무전기와 김민재 일병이 찍어온 현장 사진들을 꺼내 펼쳤다. 마철수. 넌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기회가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야.
하지현은 인터폰을 눌러 작전과장과 각 대대장을 긴급 소집했다.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지휘관들이 모였다. 자, 다들 주목. 오늘 밤 긴급 훈련을 한다. 예. 훈련이요? 멧돼지 잡느라 병력들이 지쳤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전과장이 난색을 표했다. 하지연은 책상 위에 지도를 쫙 폈다. 야간 전술 행군이다. 목적지는 민통선 내부 구 채석장 입구. 완전 군장의 실탄은 지급하지 않지만 진압봉과 포승주를 챙겨라. 진압봉이라니요? 행군에 그런 장비가 왜 필요합니까? 하지연이 씩 웃었다. 요즘 밤길이 험하잖아. 그리고 훈련 명칭은 클린 전진이다. 오늘 밤 우리 연대가 이 지역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대청소할 거니까. 지휘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연대장의 눈빛에서 서늘한 기백이 느껴졌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 작전이라는 것을. 보안 유지해.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으니까. 출발 시간은 밤 11시. 은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상. 밤 11시. 파주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제1보병사단 예하 연대 병력이 소리 없이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수백 명의 군화 발소리가 어둠 속에 묻혔다. 하지현은 선두 지휘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병사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힘든가? 나는 피부 관리를 위해 걷는 거지만 너희는 나라를 위해 걷는 거다. 어깨 펴고 전방 주시해. 병사들은 킥킥거리면서도 연대장의 뒤를 따랐다. 어느새 그들에게 하지연은 맹추가 아니라 믿음직한 큰 누나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민통선 인근 도로. 마철수가 지휘하는 수송 트럭 행렬이 어둠을 틈타 이동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야간 보급 작전 차량 같았지만 짐칸에는 불법 폐기물을 옮겨 싣기 위한 굴삭기와 인부들, 사실은 조직 폭력배들이 타고 있었다. 빨리 움직여. 새벽 전까지 작업 끝내고 나와야 해. 조수석에 앉은 마철수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트럭들은 검문소를 프리패스로 통과했다. 사단 군수참모가 직접 인솔하는 차량을 막을 초병은 없었다. 트럭 행렬이 구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삼거리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번쩍. 갑자기 도로 양옆 숲속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탐조등이 켜졌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이 트럭 행렬을 비췄다. 뭐야? 어떤 놈들이야? 마철수가 비명을 질렀다. 운전병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트럭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빗속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걸어 나왔다. 하지현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서 있었다. 아유 참모님.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드라이브 나오셨나? 마철수는 차 문을 박차고 내렸다. 하지연. 내가 여기 왜 있어? 지금 작전 방해하는 거야? 하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작전이라니요? 사단 일정표에는 오늘 밤 군수 작전이 없던데?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야간 행군 훈련 중입니다. 근데 참모님 차 뒤에 있는 트럭들은 뭐예요? 냄새가 좀 고약한데? 하지연의 뒤로 수백 명의 무장 병력이 도로를 가로막고 섰다. 그들의 손에는 소총 대신 묵직한 진압봉이 들려 있었다. 마철수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이건 기밀 작전이다. 사단장님 승인 받은 거야. 비켜. 안 비키면 항명으로 간주하고 즉결 처분하겠다. 기밀?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는 게 기밀인가? 그리고 사단장님 승인? 하지현이 품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 사단장님하고 통화 중인데 바꿔드릴까요? 아까 제가 참모님이 밤에 이상한 트럭 끌고 나가신다고 보고 드렸더니 아주 궁금해 하시던데. 휴대전화 화면에는 사단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스피커폰 너머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철수 준장. 자네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건가? 당장 보고해. 마철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함정이었다.
하지연은 멍청한 척하면서 이미 사단장까지 포섭해둔 것이었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참모님 변명은 나중에 하시고. 하지현이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마철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일단 그 트럭 짐칸부터 좀 봅시다. 뭐가 들어있는지 아주 궁금하네. 마철수는 뒷걸음질 쳤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트럭 짐칸을 향해 소리쳤다. 애들아, 싹 다 밀어버려. 저것들 군인도 아니야. 그냥 뚫고 지나가. 그러자 트럭 짐칸에서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뛰어내렸다. 건설사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그들은 군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들었다. 군발이 새끼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다 죽여. 하지연은 한숨을 푹 쉬었다. 군인한테 쇠파이프라가니 배 밖으로 나왔네. 그녀가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전원 진압 대형. 707 스타일로 교육해준다. 뼈는 부러뜨리지 말고 기절만 시켜. 실시. 전진. 우렁찬 함성과 함께 하지연의 연대 병력이 용역 깡패들을 향해 돌진했다. 파주의 밤하늘 아래 정의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다. 으악. 내 팔. 이 군인놈들이 미쳤나? 살려줘.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진압에 가까웠다. 하지현에게 혹독한 근접 전투 훈련을 받은 병사들은 조직적인 대형을 갖추고 용역들을 몰아붙였다. 일개 깡패들의 막싸움은 군인들의 절도 있는 제압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면 방패 대신 든 진압봉이 막아내고 곧바로 유도, 기술과 태권도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하지연은 난전 한가운데를 유유히 걸어갔다. 덩치 큰 용역 하나가 칼을 꺼내 들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이 여자가 대장이야? 죽어. 하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팔목을 가볍게 낚아채더니 그 힘을 이용해 엎어치기를 시전했다. 쾅!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했다. 하지연은 쓰러진 사내의 칼을 발로 차 멀리 치워버렸다. 위험한 장난감 가지고 놀지 말랬지. 엄마한테 혼난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마철수 준장을 향해 있었다. 마철수는 자신의 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지프차로 도망치려 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누구인데. 마철수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 운전석 창문이 와장창 깨졌다. 하지현이 진압봉으로 유리를 박살낸 것이다. 내려. 차 더러워져. 하지현이 차 문을 열고 마철수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마철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너 이래 놓고 무사할 줄 알아? 군법 회의감이야. 상관 폭행이라고. 마철수가 악을 썼다. 상관? 누가? 너 같은 쓰레기도 상관 대접을 해줘야 하나? 하지현은 마철수의 정복 상의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냄새를 맡더니 바닥에 던졌다. 군수품 횡령, 불법 폐기물 매립, 민간인 청부폭력, 살인 미수. 그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사병처럼 부려먹은 죄. 이게 내 제목이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헌병대 차량과 함께 사단장의 관용차가 도착했다. 별 2개가 박힌 성판이 번쩍이며 사단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엉망이 된 현장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지현은 마철수를 무릎 꿇려 놓은 채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전진. 연대장 대령 하지연. 야간 행군 훈련 중 민간인으로 위장한 불법 침입자들과 이를 지휘하던 마철수 준장을 검거했습니다. 이 트럭들에 실린 건 전진부대 땅을 오염시키려던 독극물 폐기물입니다. 사단장은 트럭 짐칸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들이 가득했다.
마 준장 자네가 감히 내 부대에 똥칠을 해?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어도 유분수지. 사단장이 마철수의 뺨을 후려 갈겼다. 짝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닥쳐. 헌병대. 이놈 당장 끌고 가. 그리고 저 깡패놈들도 싹 다 경찰에 넘겨.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철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마철수는 끌려가면서도 하지연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연. 두고 보자.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최 회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끝났어. 하지연은 끌려가는 마철수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래, 그래. 회장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곧 만나러 갈 거라고. 상황이 종료되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연대장님 만세. 전진. 우리가 이겼다. 김민재 일병이 하지연에게 달려왔다. 연대장님, 다친 데 없으십니까? 나? 멀쩡해. 손톱 하나 안 부러졌어. 너는? 저도 멀쩡합니다. 아까 깡패 한 놈 업어치기 했습니다. 하지현이 김민재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잘했다. 이제야 좀 군인 같네. 사단장이 하지현에게 다가왔다. 그는 하지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대령, 내가 자네를 오해했네. 707 출신이라길래 그냥 싸움이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 자네가 우리 부대를 살렸네. 하지현은 다시 맹추 모드로 돌아가 수줍게 웃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밥마실 나왔다가 쓰레기가 보이길래 치운 것뿐입니다. 청소는 깨끗이 해야죠. 근데 사단장님 포상 휴가증 좀 넉넉히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애들이 오늘 고생했는데. 사단장은 껄껄 웃었다. 주고 말고. 전 연대원 포상 휴가 실시해. 그리고 하대령, 자네에게는 표창을 상신하겠네. 표창보다는 보너스가 좋은데. 하지현의 농담에 현장에 있던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파주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활기찼다. 며칠 후 하지현의 관사. 그녀는 뉴스 화면을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 불법 매립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마철수 준장의 구속과 함께 그와 결탁한 지역 건설사 대표 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하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인물 관계도를 수정했다. 마철수 위에 X표를 치고 그 위에 있는 최두식 회장의 사진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다. 최두식. 건설사 회장이자 이 지역의 유지. 그리고 전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끈이 닿아 있는 거물. 강도차는 잔챙이였고 마철수는 중간 보스였다. 진짜 몸통은 최두식이었다. 그는 마철수가 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꼬리를 자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 회장이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는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연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다. 꼬리를 잘랐다 이거지? 그럼 머리통을 날려주는 수밖에. 그녀는 옷장에서 정복을 꺼내 입었다. 가슴에 달린 707 특수임무단 흉장이 반짝였다. 이제 군 내부의 적은 정리되었다. 남은 건 군부대의 고혈을 빨아먹는 외부의 거대 권력.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김민재 일병이었다. 그는 휴가를 나가는 길에 들렀다며 음료수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연대장님, 저 휴가 갑니다. 가서 부모님께 연대장님 자랑 많이 할 겁니다. 하지연은 현관에 기대어 김민재를 바라보았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 그리고 민재야. 예? 복귀할 때 맛있는 거 사오지 마. 너 오면 바로 훈련이야. 이번엔 진짜 빡셀 거다. 예. 또 훈련입니까? 김민재가 울상을 지었지만 하지연은 싱긋 웃었다. 적은 아직 남아있거든.
이번엔 부대 밖으로 원정 경기를 나갈 거야. 준비 단단히 하고 와. 김민재는 씩씩하게 경례를 했다. 알겠습니다. 전진. 하지연은 멀어지는 김민재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라, 최두식. 내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내가 아주 시원하게 무너뜨려 줄 테니. 하지현의 눈길이 파주 시내 넘어 최두식 회장이 소유한 고층 빌딩을 향했다. 맹추 지휘관의 반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전쟁이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대저택이 있었다. 바로 최두식 회장의 별장이었다. 최두식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최고급 양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구겨져 있었다. 마철수, 그 멍청한 자식.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감옥에 처박혀? 최두식은 재떨이에 시가를 거칠게 비벼 껐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마철수의 구속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다. 다행히 자신과의 연결고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전직 용병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사병 조직이었다. 회장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꼬리는 잘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연대장 707 출신이라지만 그래봤자 군발이 아닙니까? 이쪽 세계 룰은 모를 겁니다. 비서실장이 아부를 떨며 술을 따랐다. 최두식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현이라고 했나? 내 돈줄을 끊어놓은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오늘 밤 놈들에게 연락해서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해. 그때였다.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약속된 사람은 없는데. 그게 군인입니다. 하지연 대령이라고 합니다. 최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들여보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만.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리고 하지현이 들어왔다. 그녀는 전투복 대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유, 회장님. 댁이 으리으리하네요. 찾느라 한참 걸렸어요. 내비게이션이 자꾸 엉뚱한 데를 알려줘서. 하지연은 뻔뻔하게 소파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태도에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이웃집에 놀러온 아줌마 같았다. 최두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 대령이라고 했나? 겁도 없이 여길 혼자 오다니. 무슨 용건인가? 하지연은 선물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니, 마철수 참모님이 가시면서 회장님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인사나 드리러 왔죠. 저도 이제 진급해야 하는데 줄이 좀 필요해서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비볐다. 최두식은 폭소를 터뜨렸다. 으하하. 역시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정의의 사도인 척하더니 결국 너도 콩고물이 필요한 거였어? 최두식은 경계심을 풀고 다리를 꼬았다. 좋아. 마철수는 같지만 나한테는 유능한 개가 필요하지. 얼마면 되겠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액수를 줄 수 있는데. 하지연은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군인 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좀 불안해서. 근데 회장님, 마 참모님이 하던 그 폐기물 사업 그거 계속하실 거죠?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데. 호. 역시 707 출신이라 배짱이 두둑하구만. 그래, 자네가 맡아. 대신 수익의 30%는 상납하고. 최두식은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군대라는 조직은 결국 돈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계약서와 현금을 가져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하지연은 선물 상자를 톡톡 두드렸다.
계약하기 전에 제가 가져온 선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아주 귀한 겁니다. 선물? 뇌물이라도 가져왔나? 최두식은 기대에 차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현금 다발도 금괴도 아니었다. 그것은 낡고 투박한 군용 전투화 한 짝이었다.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숭숭 뚫린 폐급 전투화. 최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장난해? 하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비굴한 웃음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흘렀다. 그거? 지난달 혹한기 훈련 때 동상 걸린 내 부하 놈 전투화야. 내 놈들이 피복비 빼돌려서 회식할 때 내 새끼들은 구멍난 신발 신고 눈밭을 굴렀지. 하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냄새 좀 맡아봐. 돈 냄새가 아니라 병사들의 피고름 냄새야. 역겹지? 나는 내 놈들한테 나는 돈 냄새가 더 역겨워. 최두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애들아. 2년 당장 잡아. 거실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6명이 일제히 하지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일반 깡패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인 병기들이었다. 죽여버려. 선두에 있던 경호원이 잭나이프를 꺼내 하지연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하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지겹군. 707 훈련 받을 때 지겹도록 상대했던 유형이야.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쳐내고 상대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컥. 경호원이 숨도 못 쉬고 쓰러졌다. 하지현은 그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의 턱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렸다. 우아하고 간결한 동작이었다. 다음. 나머지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거실 집기들이 박살나고 유리가 깨졌다. 하지만 하지연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져 한 명의 머리를 맞추고 다가오는 거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팔꿈치로 찍어버렸다. 불과 3분. 거실 바닥은 신음하는 경호원들로 가득 찼다. 하지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최두식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경호 비용 좀 아끼셨네? 애들 실력이 영 형편없어. 최두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 마. 너 이거 주거 침입이야. 내가 경찰 부르면 너는 끝장이야. 경찰? 불러. 안 그래도 내가 미리 불렀어. 그리고 경찰만 오는 게 아닐걸?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비쳤다. 군용 헬기였다. 그리고 대문이 부서지며 군용 트럭들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국군 방첩 사령부다. 경찰이 아니었다. 군 최고 수사기관인 방첩대와 하지현이 부른 1사단 헌병대 합동수사팀이었다. 민간인이지만 군사기밀 유출과 군수품 횡령의 주범인 최두식을 잡기 위해 하지현이 상부와 협조하여 판을 짠 것이었다. 하지현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흔들었다. 방금 내 입으로 불법 사업 시인한 거 여기 다 녹음됐어. 그리고 마철수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도 있고. 너는 이제 끝났어, 최두식. 최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내가 공들인 탑이. 하지현은 쭈그리고 앉아 최두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인을 건드린 죄, 나라를 좀먹은 죄. 감옥에서 평생 갚아라. 아, 그리고 그 전투화는 선물이야. 감옥에서 추우면 껴안고 자던가. 헌병들이 들이닥쳐 최두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하지현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묵은 체증이 완전히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아, 공기 좋다.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악의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707의 전설 하지연이 파주의 밤을 다시 한번 평정하는 순간이었다. 최두식 회장의 구속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뉴스는 연일 여성연대장의 활약과 군피와 척결을 대서특필했다. 하지연은 일약 스타가 되었지만 그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몇 주 후 제1보병사단 연병장.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연병장 주변의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연대장 하지연 대령의 이임식 날이었다. 그녀는 본래 임무였던 부대 정상화를 완수했기에 다시 육군 본부로 그리고 새로운 특수 임무를 위해 떠나야 했다. 단상 위에 선 하지연은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병사들이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불신과 냉소는 사라지고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들 중에는 김민재 일병, 아니 이제는 김민재 상병도 있었다. 하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다들 밥은 먹었나? 그녀의 첫마디에 병사들이 예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평소 밥 타령, 피부 타령을 하던 그녀다운 인사였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나? 다들 나보고 맹추라고 화장품이나 찍어 바르는 아줌마라고 욕했던 거 다 안다. 병사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연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나는 맹추였다. 너희들이 춥고 배고플 때 모르는 척 연기했으니까. 그게 미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 연병장이 숙연해졌다. 하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을 거고 억울하게 뺏기는 일도 없을 거다. 내가 싹 다 치워놨으니까. 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지연은 손을 들어 환호를 진정시켰다.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 돈? 권력? 그딴 건 개나 줘버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너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게 너희의 자부심이다. 707 출신인 나보다 지금 이 순간 철책을 지키는 너희가 더 위대한 영웅이다. 김민재 상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옆에 있던 박태민도 코를 훌쩍였다. 나는 이제 간다. 하지만 명심해라. 누가 너희를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언제든 연락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 죽여 놓을 테니까. 알겠나? 알겠습니다. 하늘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었다. 하지연은 모자를 고쳐 썼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다. 전원, 차렷, 척. 1000여 명의 병사가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군화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대지를 울렸다. 부대 차렷.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부연대장의 구령이 떨어졌다. 전진. 1000개의 손이 올라가 눈썹 끝에 붙었다. 그 어떤 열병식보다 절도 있고 그 어떤 맹세보다 뜨거운 경례였다. 하지연도 칼같이 경례를 받아주었다. 전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행사가 끝나고 하지연은 지프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이자 병사들이 도로 양옆으로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사들은 모자를 흔들며 환호했다. 연대장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김민재 상병은 차를 따라 달리며 외쳤다. 대장님, 나중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하지연은 창문을 내리고 김민재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식 훈련이나 열심히 해라.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멀어지는 부대를 백미러로 바라보며 하지연은 707 흉장을 어루만졌다. 파주의 도로는 한산했다. 임진강변을 따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듯이 전진부대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하지연을 힐끔 보며 물었다. 대장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육군 본부로 바로 가십니까? 하지연은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다. 아니, 가는 길에 맛집이나 좀 들르자. 파주의 장단콩 두부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나 배고프면 사나워지는 거 알지? 알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운전병이 웃으며 속력을 냈다. 하지연은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었다. 휴,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또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어딘가에서 정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녀는 언제든 다시 맹추의 가면을 쓰고 혹은 707의 발톱을 세우고 나타날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대령 하지연. 그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전장으로 전진할 뿐. 차가 벚꽃잎이 날리는 도로 위를 시원하게 달려나갔다. 그녀가 지켜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